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언어와 의미의 제2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의미 제2강. 여러분 교재는 17페이지부터 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언어와 의미의 제2강은 바로 의미의 정의와 연구 흐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미의 정의와 연구 흐름이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이 언어에 관한 이제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와 관련된 연구, 우리가 시멘틱스라고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죠. 의미론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멘틱스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인데, 자, 보세요. 일단 17페이지를 보시면 17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2.1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7페이지에 2.1을 먼저 보십시오. 자, 거기 이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의미정의의 재학설이란 말 나왔죠. 자, 재학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그 학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재라는 것은 여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설이라는 것은 이제 이론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정의의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 그 17페이지에 2.1에 자, 지금 이제 17페이지를 보십시오. 언어의미 제2강이고, 자, 이것은 이제 의미의 정의와 연구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의미로는 영어로 semantics라는 말을 쓴다. 그런 의미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2.1에 보면 제1장에서 보았듯이 다음에 밑줄 치세요. 의미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의미의 범위나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범위나 내용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요. 자, 그 뒤에부터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를 넘기시면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자, 거기 이제 넘기면 이제 지시설이라고 나오죠. 18페이지에 보면. 자, 이 지시설은 그 바로 밑에 밑줄 치세요. 언어의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지시하는 지시물이다. 자, 지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시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에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철수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 표현이 지시하는 지시물이 실제 세계의 사람 철수라는 거다. 실제 세계의 사람 철수. 보통 이제 우리가 국어에서 영어에서 이걸 이제 고유명사라고 또 이야기하죠. 인명, 지명할 때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또 나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락 밑에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나무라고 나왔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거, 지시물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18페이지 밑에 첫째 보면 첫째 동그라미 적으세요. 첫째를 보면 사물을 지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기다 붙여주세요. 사물을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래서 그 앞서의 논의에서 이제 고유명사와 나무와 같은 일반 명사를 구분하지 않고 지시설로 가능하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 철수라는 표현은 그 표현으로 지시된 대상이 하나뿐이죠. 그런데 나무라고 하면 이게 나무만 있는 게 아니죠.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거기 때문에 그 나무라는 것이 어떤 걸 가리키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19쪽으로 가겠습니다. 19쪽. 이게 이제 나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게 첫 번째 단락이고, 둘째 동그라미 없어요. 둘째. 자, 그 다음에 모든 언어 표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지시물이 있어야 지시설이 지지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 표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지시물이 있어야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표현은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지시물을 떠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기 어렵죠. 매우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늘 자주 부사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우 뭐 자주 이거를 지시물로 표시하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나요? 뭐 그다음에 은는 이가 할 때 가, 은, 목적격 이런 건 표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또 품사 중에서 그나마 명사에 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거기 나오죠. 도깨비. 세 번째 줄 끝에 이거 물론 이제 도깨비가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죠. 도깨비가 실제로 뭐 있는 건 아니고 봉황
용, 천사, 저승사자 등 이거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상상, 이미지너리죠, 이미지너리. 상상의 이제 동물들이죠. 그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랑, 증오 이런 추상명사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가지고 밑에 사랑, 증오, 충성 이런 것도 제시하기 어렵다. 물론 이제 사랑을 막 하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표시한 거지 실제로 그걸 눈에 보이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죠. 자, 그럼 셋째에다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셋째 뭐라고 나옵니까? 자, 둘째 다음에 셋째. 셋째는 동일한 지심을 가리키는 여러 언어 표현이 존재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금성이라고 할 때 뭐 샛별, 개밥바라기, 태백성 이렇게 나죠. 개가 밥 먹을 때 바라보는 거다 이게 개밥바라기죠. 영어로는 이제 비너스라고 합니다. 비너스, 금성. 미의 여신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설로 가보면 개념설은 그 바로 밑에 줄에 밑줄 치세요. 의미는 지심을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신 속에 떠오르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자, 바로 밑에 또 다음 20페이지 넘겨서요. 소시르와 이제 오그덴 리차지의 의미 삼각형인데 이 소시르는 이제 프랑스의 언어학자였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기표와 기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기표, 기의가 있어요. 20페이지에. 그래서 이 기표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의미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기의는 의미되는 것이죠.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을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표 그래서 이제 이걸 시니피앙 프랑스어로 시니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표는 청각 영상이며 기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소리로 표현되는 게 기표죠. 이 말 듣고 떠올리는 게 기의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의미 삼각형이 나왔죠. 기호는 단어나 문장과 같은 언어 표현이다. 그렇죠? 기호니까. 기호하는 거, symbolize라고 나왔죠. 지시물은 언어 표현이 가리키는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언어 삼각형에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기호라고 하는 거, 기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무라고 이렇게 써놓은 나무라는 기호죠. 그러면 이 지시한다는 것은 지시물이죠. 지시물이 되겠죠. 여기 밑에 이제 지시물. 지시물은 뭐겠어요? 나무의 형상이겠죠. 이렇게 대충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호와 지시물 사이는 점선으로 되어 있다. 기호와 지시물 사이. 그러니까 기호와 지시물의 개념을 통해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화해서 지시물이 되는 거니까 한 건너 간다는 거죠. 한 달이 건너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설의 장점은 그 밑에 있죠. 지시설에서 제기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언어 표현이 개념에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 지시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설명이 가능하다. 왜? 인간의 머릿속에서 개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나 개념설도 한계가 있어요. 거기 이제 21쪽으로 넘어가면 이 개념설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념이라는 게 정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문제가 또 남아요. 무엇으로 이제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개인마다 언어 표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나무를 예를 들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르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나무를 만난다든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개념의 변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설입니다. 행동설은 이제 블룸필드가 주장했어요. 거기 밑에 나오죠.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는 게 다음 중 행동설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블룸필드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행동설 블룸필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SR 이론이란 말 쓰는데 심리학에서 이게 이제 S가 밑에 나오죠. 스티뮬러스. 이 자극의 이제 머리 글자죠. R은 리스판스죠. 반응. 자극과 반응 이론이 SR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말하는 사람의 자극 S죠. 발화. 말하는 사람의 반응과 듣는 사람의 자극.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죠. S가 있고 R이 있어요. 그 사이에 다시 작은 스몰 S와 스몰 R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도.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밑에 나오죠. 블룸필드 같은 얘가 잭과 질이 길을 가다가 질이 사과를 보고 배고픔을 느껴. 이게 큰 S예요. 질은 잭에게 사과를 따달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R이죠. 작은 R이에요. 이 말이 잭에게 적극적으로 자극이 되었죠. S죠. 스몰 S죠. 잭이 사과를 따서 주죠. R이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22쪽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지금 22쪽을 넘어가면 S가 있고 R, S, R인데 결국 이거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의미라고 써놓으시고 이 RS 이거는 이제 발화죠. 발화. 이야기하는 거. 발화라고 써놓으세요. 요거는 의미, 그건 발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극과 반응이라는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블룸필드의 정의하는 행동설이다. 행동설. 행동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설도 이제 그 22쪽 세 번째 단락 개념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심리적인 접근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주목을 받았지만 행동설은 의미 연구의 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자극과 반응의 이론이 새롭긴 하지만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극 반응은 그냥 물리적 사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고픔을 느낀다. 자극은 뭐예요? 근육의 수축과 침의 분비 등 비언어적 상황이다. 그러니까 의미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설이 있긴 있지만 크게 영향력을 받지는 못했다. 자, 의미의 유형입니다. 23쪽. 자,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제 리치가 분류를 했는데 1번부터 이제 쭉 나오죠. 23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3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이걸 이제 합해 보면 이게 이제 합해 보면 총 7개가 돼요. 왜 7개냐면 개념적 의미 하나고 연상적 의미가 기억낸 디귿낼 비음 5이죠. 주제적 의미 하나. 그러니까 합하면 7이죠. 총 7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념적 의미는 뭐냐? 자, 거기 23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치고 개념적 의미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의미. 이게 개념적 의미다. 뭐 그런 이야기죠. 공통적. 그래서 이제 얘가 나와요. 24쪽을 넘겨보시면 24쪽에 부인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24쪽 펴보세요. 자, 24쪽에 이제 부인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결혼한 여성이라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부인이란 말 안 쓰죠. 결혼한 여성. 개념적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념적 의미는 이제 언어 연구에서 주된 의미니까 기본 의미라고 하고 외연적 의미. 이 외연적 의미라는 말은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나오죠. 디노테이티브 미닝이라고 나왔는데 1차적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 의미 또는 이제 이걸 지시적 의미란 말로 써요. 1차적 의미, 지시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예로 들면 결혼한 여성이라는 속성은 부인이라는 표현으로 지시되는 모든 개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속성이다. 개념적 의미는 어떤 말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지적 의미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인지적 의미라고도 한다. 자, 연상적 의미를 보세요. 연상적 의미는 연상하는 거죠. 첫 번째가 내포적 의미라고 나옵니다. 밑에. 내포적 의미. 그러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내포적 의미는 개념적 의미에 덧붙여 개인의 경험 등에 기초해 나타날 수 있는 의미. 자, 부인을 가지고 개념적 의미 외에도 잉태할 수 있음, 수다스러움, 모성, 본능적, 요리에 능함, 치마를 입음 같은 속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부인이란 말에서 이러한 속성을 떠올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포적 의미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단어를 보면 떠올릴 수 있는 속성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면 내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부인의 예를 들었는데 요리에 능함인데 요리를 잘 못한다. 부인이 요리를 못할 수 있고 또 수다스러움인데 아주 과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역에서도 보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 이렇게 있는데 양인데 양인 성격이 있고 양인데 음인 성격이 있어. 남자인데 말이 되게 많거나 또 음인데 이제 그런 성격이 있겠고 음인데 양인 성격이 있죠. 여자인데 감옥 갈 수 있죠. 음인데 음인 성격이 있죠. 여자니까 말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적으로 그러니까 양과 음이 이렇게 네 가지로 주역에서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꼭 뭐 여자 내 부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다스럽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모든 부인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내포적 의미고 문체적 의미와 감정적 의미는 사람이 바라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체적 의미부터 보면 자 담탱이 떴다. 이 담탱이는 담임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모신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거 기억은 반항적이고 불량 학생이다. 미은은 모범 학생이다.
그래서 좀 문체적 언어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이제 공손함의 정도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도 넘겨보시면 26페이지에서는 아주 죄송한데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조용히 해. 그러니까 밑에 있는 26페이지에 있는 니은은 강압적인 거죠. 기읍은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강압적인 표현과 정중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영적 의미와 배열적 의미가 이제 26페이지 있는데요. 반영적 의미와 배열적 의미는 어휘 차원에서 상호 연관되면서 나타나는 의미다. 자, 반영적 의미는 26페이지를 보세요. 반영적 의미는 여러 개의 개념적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하나의 의미가 다른 의미에 대한 반응이 생길 때 의미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용 성신이라는 말이죠. 성신. 성신이니까 이 신이 귀신 신자잖아요. 귀신이 연상되는 사람이 있다. 성신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신이 귀신을 의미하니까 고스트.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고 친근성이 있거나 연상임이 강할 때 하나의 의미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우리도 예전에 이제 뭡니까 그 음악책에 뭐 동무들아 오너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언제부턴가 공산주의에 관한 것이 표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런 게 금기가 되면서 이게 동물을 요즘 쓰진 않죠. 그냥 친구란 말 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배열적 의미는 그러니까 반영한다는 거죠.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 반영적 의미.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런 게 잘 나와요. 알아두시고 배열적 의미 동그라미 제일 마지막 단락. 어떤 단어가 문맥에서 나타나는 다른 단어들의 의미로 인해 얻게 된 연상들로 이루어진 의미. 그러니까 이 문맥이란 말이죠. 문맥. 컨텍스트. 이게 텍스트가 교과서고 콘이 함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안에서의 문맥이죠. 자, 이 7쪽이 귀여운 아이와 귀여운 어른이 있죠. 귀여운 아이는 정말 귀여운 거예요. 뭐 큐트란 말 쓰잖아요. so cute. 귀여운인데 근데 귀여운 어른이라고 하면 어른이 뭐 귀여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른인데 약간 얄밉다라든가 이런 걸 좀 귀엽다는 의미로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적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 어순배열을 바꾸거나 특정한 말의 강세나 억양을 달리하면 의미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가 영희를 보고 싶어한다. 이게 일반적인데 철수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영희이다. 영희이다에 동그라미 적었어. 경찰이 이번 사건의 범인을 붙잡았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게 동그라미 적었어.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이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이 오늘 저녁이다. 여기 오늘 저녁이다. 동그라미 적었어. 오늘 저녁. 자, 강조하는 말 뒤에다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뭔가를 쓴다는 것은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죠. 오늘 저녁이 우리가 만나기로 하는 날이다 보다는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이 오늘 저녁이다라는 것이 훨씬 더 강조의 의미가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자, 언어학계 연구 흐름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부분이 자, 언어학계 연구 흐름인데 그 첫 번째 단락 건너뛰고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28쪽에 가보면 여기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첫째는 사적 의미론 단계 밑줄, 둘째는 구조 의미론 단계, 셋째는 변형 생성 의미론 단계, 넷째는 변형 생성 의미론 이후의 단계.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순서. 잘 나온다고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사적 의미론 단계는 의미 변화 등 어휘의 역사적 변화. 구조 의미는 소시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변형 생성은 노암 촘스키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가면 이제 촘스키가 나와요. 넷째는 변형 생성 의미론 이후의 단계. 그래서 이제 뭐 화용론은 뭐냐면 이 말씀 하자에다 쓸 용자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화용론이란 말 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29쪽입니다. 사적 의미론. 자, 이 19세기 전반기는 인도에는 이 산스크리트어라는 말 나오는데 29쪽에 이 산스크리트어는 써놓으세요. 고대 인도어를 말합니다. 고대 인도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래요. 와 서구의 여러 언어들을
비교하는 이제 비교 언어학이 활발했다. 그래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 뭐 그 라이지히가 의미에 관한 연구를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새로운 학문에 관한 의견, 불이하는 의미 변화, 뭐 관용구의 탄생 뭐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이게 시멘티크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시멘틱스로 바뀌었다. 아까 의미론이란 말 제가 이야기했죠. 한자로 쓰면 의미론이 이렇게 써요. 뜻의자에 만미자에 그다음에 론자죠. 이렇게 쓰죠. 의미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단락에 이 시기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제 다르메스 테테르가 있었다. 낱말의 생태라는 책에서 단어의 생성, 사멸, 의미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서술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의미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소시르가 있어요. 구조주의가 소시르죠. 30쪽 넘기면.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의미 연구에서 영향이 다소 늦게 나타나는데 31년 독일의 언어학자 트리어가 장이론을 형성한다고 나왔죠. 트리어. 장. 이 장자는 이제 이 마당 장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장이론. 영어로 필드라고 하죠. 그래서 구조 의미론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적 의미론의 시기에는 단어를 고립적으로 취급해요. 그런데 이제 장이론은 어떤 다른 것과의 연관선상에서 단어를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장이론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0페이지 거기 변형 생성 의미론 바로 윗단락에 보면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도 이제 구조 의미론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다.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동음 이유 관계 이런 거. 자, 변형 생성 문법은 이제 촘스키의 이론이죠. 57년에 미국의 언어학자 촘스키가 만들었다. 이 변형 생성 문법은 뒤쪽에 이제 가면 이제 배우실 거예요. 뒤쪽에 가면 이제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 책의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그 207쪽을 잠깐 넘기면 거기에 이제 이 207쪽 파트가 변형 생성 문법의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변형 생성 의미론이라고 나오는데 자 31쪽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형 생성 문법은 일종의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를 다루는 거죠. 자,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31쪽 예가 나오죠. 1, 2, 3번.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냐?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일과 같은 긍정문이 심층구조에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에 의문문으로 만드는 변형이 적용되면 표층구조에 드러나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부정문으로 만드는 변형 규칙이 적용되면 3번과 같이 부정문이 표층구조에서 드러난다. 긍정문은 그대로 표층구조에서도 긍정문이다. 그러니까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사랑한다는 거지만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따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배우실 겁니다. 그 의미의 맥락들을 쭉 배우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런 걸 변형 생성 문법이다 이 정도만 알고요. 32쪽 화용론. 32쪽으로 가면 화용론.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말할 때 이제 쓰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 화용론. 그래서 이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언어학자보다는 철학자가 관심을 가졌다. 화용론, 프래그마틱스죠. 모리스, 철학자인 모리스가 제안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리스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 화용론에서는 화행 이론뿐 아니라 이그저 등 지시 표현과 관련된 지시와 대용 그리고 전제 함축, 담화 분석 같은 주제들이 연구되고 있다. 화용론을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 자, 인지의미론. 자, 인지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인지의미론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말들이 좀 어려워요. 이제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뭐 자세히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게 무슨 논인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4쪽을 넘기면 원형이라는 보충 설명 나오죠.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서 어떤 범죄를 대표할 가장 전형적인 복이다. 범죄에 관한 견해는 범죄 구성 원소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는 것. 자,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예를 들어 다음에 참새부터 곤다까지.
분자까지. 그러니까 잠새 제비 막 이게 다 세죠. 그러니까 타조도 새는 새죠. 못 달려서 그렇지, 못 날아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닭도 새죠, 오리도 새죠. 근데 날아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형 이론에서는 각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수가 동등하지 않아 원형적인 것과 비원형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새, 참새, 제비는 새인데 원형이죠. 박쥐, 타조 이런 것은 새답지 않은 새다. 박쥐는 날아다니긴 하지만 또 어떨 땐 쥐처럼 막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형식 의미론이 나와요. 6번에. 이거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써놓으세요. 철학적 접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논리학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언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옛날에 이제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셨죠. 뭐 P, Q, P와 Q의 교집합, P, Q, 합집합. 이 X라고 하는 것은 EX하고 요 X인데 이거는 이는 이치란 뜻이에요. 이치, 각각. 각각의 X에 대해서. A는 all이죠.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뭐 수학에 쓰는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논리학적인 어떤 이론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나오죠. 형식 의미론, 진리 조건 의미론, 모형 이론 의미론, 가능세계 의미론.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거기 34쪽의 마지막 줄에 진리 조건 의미론 번호를 매기세요. 모형 의미론 2, 가능세계 의미론 3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진리적인 의미론이냐 35쪽으로 이제 가보면 자, 거기 하나의 문장이 참여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진리 조건 의미론이라고 한다. 밑줄세. 그 다음에 다섯째 줄인가요?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모형 의미론, 이론 의미론.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내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철수가 학생이라는 문장은 철수가 학생인 시기에만 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세계 의미론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론들만 가지고도 뭐 정말 한 학기 형식 의미론만 가지고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했습니다. 자, 36, 37은 요약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38, 39에 문제가 한 5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38쪽에 1번 의미의 정의 중에서 행동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SR 이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4번이죠. 4번. 그래서 그 행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SR 이론. 자, 21페이지를 펴보세요. 21이라고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페이지. 자, 두 문장의 의미 차이. 우리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행복했다. 우리는 행복했지만 가난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했다 동그라미 치고 가난했다 동그라미 쳐봐요. 포인트가 위에는 행복했다고 밑에는 가난했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제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난했긴 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행복했지만 가난했어요. 가난한 게 포인트. 그러니까 이건 주제적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지시물이죠. 지시물. 이거는 아까 제가 수업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페이지라고 써보세요. 20페이지 써보시고 거기 그 20페이지 지시물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삼각형 오른쪽에 지시물이 있을 거예요. 자, 잘못 짝지어진 거 사적 이론, 화행 이론이라고 하는데 화행 이론이라고 한 다루는 주제죠. 이 화용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화행 이론은 사적 이론이 아니고 화용론이죠. 화용. 이거는 아주 쉽죠. 왜 그러냐면 화행이잖아. 화행.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말씀하자 행할 행자 아닙니까? 근데 화용론은 화용이잖아요. 이게 말과 관련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형식 의미론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는 1번의 일반 의미론이죠. 일반 의미론. 아까 제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진리조건 의미론, 모형이론, 가능세계 의미론. 이건 금방 제가 이거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4페이지. 34페이지의 그 마지막 줄 보세요. 34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죠. 넘버링을. 그래서 34라고 써놓으시고 자 거기에 일반 의미로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2장을 제가 좀 올린 다음에 바로 또 좀 이따 시작을 할게요.